링 비디오 https://daunsurf.com/ 물음표 URL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v-f-4 obdnmk 뭐야 그 너덜너덜한 싸구려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집에 가야지. 베티는 내가 입는 모든 것이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더러운 것을 만지려고 내 드레스에 천을 꼬집더니 내가 기념품으로 준 잔을 꺼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맥주를 부어 집에 가고 싶지 않다면 다른 것으로 갈아입으시면 됩니다. 베티가 부은 맥주를 나에게 바로 던졌고 공중에서 춤을 추는 노란색 스플래시가 내 드레스를 흠뻑 적셨습니다. 뭐 하는 거야? 왜 속상해? 싸구려 더러워져도 상관없어. 빨리 새 옷 사. 55,000원이면 충분할 텐데. 그렇죠. 베티는 즐거운 듯 크게 웃었어요. 참아라. 이 드레스는 고인이 된 어머니가 단지 싸다고 더럽히려고 남겨둔 순간이었어. 넌 정말 끔찍한 짓을 했어. 응, 내가 돈을 내겠다고 했어. 그녀는 나중에 얼마나 엉망이 될지 아직 몰랐어. 제 이름은 여자 이름입니다. 저는 일하는 주부입니다. 20대의 대학에서 만난 순탄한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와의 삶은 몇 년 후 항상 평화로웠고 몇 년 뒤에는 아들 남자이 태어나서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3인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존이 4살이 되었을 때 남편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고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발견하기 어려웠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말기암사기였습니다. 남편과의 싸움 1년 뒤 계속될 줄 알았던 삶이 너무 쉽게 무너져. 과연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싶었지만 남편 없이도 존은 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웃는 모습을 보며 씩씩하게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밝게 기운이 났어요.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커서 꼭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아, 정말 멋지네요. 존 똑똑하고 친절하시네요. 내가 의사가 되면 꼭 할 수 있을 거예요. 의사 난 아빠처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존은 조금 쓸쓸한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아이의 꿈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당신은 확실히 내 마음속에 저장할 수 있을 거예요. 남편에게 아들이 얼마나 강한지 말했어요. 남편을 잃고 자라는 건 괴로운 일이 아니라 존이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존은 건강하게 자라서 열심히 공부한 끝에 의과대학에 진학해 의사가 됐다. 국가고시에 합격했을 때에 잊지 마세요. 이제 40대가 된 존은 2년 전 현역 의사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항상 일하느라 바빠서 영원히 독신으로 남을까봐 걱정했는데 드디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함께 나누고 싶었고 그가 나에게 결혼 생활에 관해 이야기했을 때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나 나와 베티 남자의 아내와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베티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도시 일하고 그녀의 할아버지는 은행장입니다. 평소 베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엘리트 집안이 파티에서 존을 만났고 1년여의 사귄 끝에 빨리 결혼했다. 솔직히 말해서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존이 사회적으로 어울리지 못할까봐 걱정이 됐다. 의사가 있고 저축이 있지만 그가 베티의 기대를 충족할 만큼 벌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나 자신과 남편과 그들의 가족 배경은 행복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혼 생활을 지켜봤지만 베티는 결혼하고 나서 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일에 화를 내는 매우 이기적인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그녀의 말을 듣는 환경 게다가 베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브랜드에 몸을 입히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남자 그리고 나는 베티가 나쁜 자유분방하다는 매력을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남자을 누이기도 했습니다. 하루 쉬고 그녀와 쇼핑하러 가다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지만 부부의 가치관은 그들 사이에서 조정되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간섭하지 않고 그들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존의 유학 이후는 베티의 행동이 심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남편 없이는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어느 날
위해 그녀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최소한 지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쿠키를 베티에게 가져왔고 베티는 베티를 통해 웃었습니다. 이 맛있는 쿠키는 뭐야? 나 이거 안 먹고 쿠키는 옆에 버렸어. 베티는 안 좋아해도 너무한데 입맛이 낡았기 때문이겠지. 카렌 빼고는 너무 형편없는 건 먹고 싶지 않아. 다에 대해 얼굴부터 입는 것까지 싸구려. 베티가 후회할 기미도 없이 웃었다고 했더니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서 충격을 받았다. 아내가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게다가 베티 스트레스의 원인도 아닌 것 같았다. 남자 없이는 쇼핑도 할 수 없어. 내 가방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의사로 일하는 남자와 달리 베티는 남자를 집에서 하인처럼 대하는 것 같습니다. 베티는 도시 은행의 전무이사 직함을 갖고 있지만 그냥 직함과 이름만 있는 것 같고 들어가도 일을 안 것 같다고. 다 존이 너무 관대해서 돈을 주고 망치니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용돈도 줄어들고 우리 부모님도 그다지 많지 않고 남자의 수입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공유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녀는 거의 주부이므로 내가 집에서 일하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수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남자에게서 돈을 받지 않는 사실인지 의문스럽죠. 그렇죠. 제가 말할 때마다 몰래 돈을 받는 것 아닌가요? 베티는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쓸 돈이 적은 이유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남자에게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베티와 가까워지기보다는 내 비용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나를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나에게 예상치 못한 초대를 했습니다. 친척, 직장 동료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모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놀랐습니다. 저를 중요한 행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파티이기 때문에 저와 남자도 초대하시나요? 알맞게 옷을 입으세요. 우리가 초라해 보이면 괜찮습니다. 친척들 저한테는 쑥스러울 것 같아요. 쓸데없는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크리스마스에 뭘 입을지 골라야겠어요. 베티는 아마 화려한 브랜드 이름이 아니면 만족하지 못할 텐데 고급 드레스는 모르겠어요. 만약 그게 제게 직격탄을 맞았다면 남자에게 무엇을 입어야 할지에 대해 상담하기로 결정했고 다른 일에 대해 업데이트를 해주기로 했어요. 크리스마스에 입을 옷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 남자이 알려준 드레스가 없나요? 사실 기억이 나네요. 엄마한테 물려받은 드레스가 몇 개 있어요. 엄마 드레스는 예쁘고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크리스마스에 딱 맞을 것 같아.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오랜만에 한번 입어볼게. 고마워. 그럴 수 있을 거야.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집에 기대하며 엄마와 베티가 오랜만에 존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 기분이 좋았고 집 옷장에서 드레스 몇 벌을 꺼내 새해 인사에 어울리는 옷을 골랐다. 우아하고 차분한 드레스가 있었는데 장인정신과 디자인이 모두 달랐어요. 이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게 주신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선물하셨다고 하더군요. 추억이 있어서 몇 년 동안 옷장에 넣어둬도 괜찮을지 고민했는데 이번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적당한 선물만 가져가면 될 같아요. 가족들이 술처럼 사키도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화려한 브랜드 테이블웨어 1년에 몇 번밖에 만나지 않는데 이렇게 무례한 말을 하고도 이 정도는 괜찮을 텐데 그래도 사이좋게 지낼 기회가 있다고 믿는 건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래도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며느리랑 안 되면 그걸로 됐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와서 글래머러스 드레스를 입고 베티 부모님 집에 가서 거기에서 존을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것 같아. 거기에 있어 입구에서 기다릴 필요 없으니 먼저 들어갈게. 베티네 집은 TV 드라마에서 보는 큰 저택 같았고 호텔 같은 웅장한 건물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름답게 옷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 베티의 친척이자 직장 동료임에 틀림없다. 무도회장에는 체포 당시 눈에 띄는 옷을 입은 여성이 있었는데 베티는 새까만 드레스와 보석, 딱딱한 액세서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별로 적합하지 것 같았지만 그녀가 동료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속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베티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작은 기념품이야 잠깐만 여기로 와 베티는 내 인사도 듣지 않고 내 팔을 잡고 걷기 시작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방에 들어갔더니 조용한 아주 넓은 방이었는데 왜 베티가 나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갑자기 무슨 일이냐 내가 그런 옷을 입고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베티가 팔짱을 끼고 문을 닫으면서 내 앞에 섰다. 문경멸이 뚝뚝 떨어지는 말투 그녀는 놀란 내 손에서 기념품을 낚아채고 포장지를 뜯고 뚜껑을 열더니 접시가 있는 것을 보고 과장된 웃음을 터뜨렸다. 너는 술을 좋아하는구나. 적어도 상표명은 카렌 너 정말 맛이 없구나. 접시는 그 드레스를 입는가 뭐야 그 너덜너덜한 싸구려 유창한 베티 내가 입는 건 다 초라해 보였어. 그녀는 내 드레스를 더러운 것인 것처럼 꼬집었어. 그녀는 내가 가져온 선물의 잔을 가져다가 그녀가 들고 있던 맥주를 그 잔에 부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으면 다른 옷을 입고 다시 오실 수 있나요? 제가 보상해 드릴 테니 베티가 잔에 담긴 맥주를 나에게 던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왜 화났어? 어차피 싼 거니까 더러워져도 상관없어. 빨리 새 옷 사줘. 5천이면 충분할 텐데. 베티는 분명 크게 웃었고 재미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드레스 그냥 옷이 아니라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품과 비슷했는데 싸구려 같다고 아무렇게나 변색된 걸 보니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한 끔찍한 짓을 한 셈이었어. 다행스럽게도 그녀를 덮칠 폭풍을 알지 못한 앞으로 다가올 일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이 드레스의 가격은 5만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 스티치마다 고급 제품으로 맞춤 제작한 모든 장식을 부풀려진 동화로 나에게 청구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부티크는 마음에 들지 않거나 차이점을 알 수 없습니다. 처음에 반박하면서 나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베티는 5만 달러 청구에 웃었지만 내 확고한 자세가 결국 그녀에게 도달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군요. 이 칙칙하고 불쌍해 보이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드레스가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에 죄책감을 느꼈고 어머니가 모르게 입으려면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그것을 경멸했을 뿐만 아니라 감히 변색시키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명품과 브랜드에 대해 까다롭지만 그것을 보는 눈이 부족하다면 나는 드레스에 익숙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중요한지 중요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과 똑같은 품목에 대해 동일한 가격으로 보상해 줄 것입니다. 내 얼굴에 미소가. 베티의 안색이 창백해졌는데 동시에 방의 문이 활짝 열렸다. 야 베티 아니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다들 널 찾고 있었어. 나타난 남자는 내 또래였고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았고 그녀의 이름을 듣고 베티는 그에게 달려갔다. 할아버지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잘못 알아보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있었다. 그 남자는 그 사람에 대한 확실한 권위가 있는지 친절하게 웃고 있었다. 베티도 그것을 느꼈다. 그녀의 모호했다. 잘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베티 손에 들린 유리잔과 축축한 옷차림을 보면 그 신사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젖은 드레스를 가볍게 두드려 말리면서 손녀의 행동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나는 훌륭한 얼룩 제거제를 알고 있습니다. 여자 이름 고마워요. 두 사람 서로 알아요. 베티가 서프라이즈에서 외쳤어요. 여자 이름은 제 대학 동창이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연락하고 있어요. 꼭 알아야 해요. 그녀는 유명한 작가예요. 그녀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 시리즈를 썼어요. 베티의 할아버지 유쾌하게 대답했어요. 맞아요. 저는 시나리오 작가예요. 베티한테는 정말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았어요. 처음 들어보는 소식이에요. 저는 생계를 유지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베티에게 재택근무에 대해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쓰고 있으니까요. 핀번호가 노출되는 것도 싫었고 대본을 써서 돈을 번다고 하면 이를 멸시하는 여자가 내 작품을 얕보는 것도 싫었다. 진짜. 난 진실을 밝히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 이렇게 카렌은 밝고 착한 대학 마돈나였어. 이 드레스는 공개 투고에서 대본상을 받았을 때 내가 준 거야. 그런데 이 드레스는 내가 아는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거야.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겸손할 것이고 유부녀에게 억지로 주는 것도 무례할 것이기 때문에 엄마에게 때가 되면 물려달라고 했던 것이 사실이다. 나는 나 자신이 이 드레스를 몰랐다.
주신 유품이 아니라 회장님께서 주신 선물 결혼하고 나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 전해드리기를 망설이셨는지 어머니도 저에게 받았다고 전할 기회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티가 손녀라고 생각하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만나지 못했다고는 상상도 못했으니 모르는 게 당연하고 이제 베티는 가버렸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베티는 할아버지의 엄중한 눈빛을 받고 불안해했습니다. 카렌, 내 손녀의 벌을 처리해라. 파티를 위해 여기까지 왔으니 잠시라도 즐겁게 지내라. 베티에게 방을 나가게 하고 나에게 새 옷을 마련하게 하였고 흙의 얼룩을 닦아주겠다고 하였느니라. 옷을 입고 나중에 돌려보내세요. 옷을 갈아입은 후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좋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갔고 남자이 도착했습니다. 논의하고 싶은 내용이 많았지만 머리 연설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베티의 할아버지가 돌아오실 때 베티와의 소란을 설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도회장에 기운찬 공연장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큰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런 발표로 인해 공연장에 소란이 일어난 베티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나 존 같은 친척들도 모르는 것 같고 저희 회사가 사업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시골에 지점을 열 계획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 손녀인 베티와 이사회 구성원이 대표직을 맡게 하려고 합니다. 지점장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주세요. 행사장은 더욱 떠들썩했습니다. 베티는 사업 확장 소식을 들은 것 같았고 처음으로 지점장이 된 것 같았고 지점장이 된 것은 베티의 승진일지도 모른다고 땀을 흘리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국 강등에 가까웠는데 도시에서만 살던 그녀가 어떻게 시골에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도시에서는 트렌디한 브랜드를 빨리 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베티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할아버지는 움츠러들지 않고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나이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시골에서 관리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축하의 분위기는 완전히 같았습니다. 기뻐하면서도 베티는 너무 흔들리는 것 같았고 그날 이후로 거의 서지 못했습니다. 베티는 한순간도 쉴 틈 없이 급하게 지역 사무소에 배치되었습니다. 얼룩진 드레스에 대해 여러 번 사과했지만 가족 무례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주장에 결국 확고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베티는 보상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여자 이름 일어난 일에 대해 정말 미안해요. 베티가 이 일로부터 교훈을 얻도록 할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를 위해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베티의 그녀의 과도한 지출 행동은 한동안 문제가 되었고 그 태도는 우리에게도 골칫거리였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약간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베티의 할아버지는 낄낄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티는 현지에서 수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에 쫓기고 바쁜 일에 압도되어 경영의 예복을 배우는 지역 지점의 그녀는 디자이너 브랜드를 과시하거나 사치를 위해 살았던 사람에게는 엄청난 처벌을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남자의 일을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또 다른 불쌍한 일이 있습니다. 유학 중 존은 뉴욕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베티와 다시 그리워졌고 별거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 사건 이후로 존의 마음은 멀어져 갔다. 베티가 순진한 건 알았지만 난 그녀가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녀가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혼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존은 평생을 함께 보내겠다고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베티의 행동에 따라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을 무너뜨린 것은 베티입니다. 그녀의 불쾌한 성격은 지사에서 일한다고 해서 지워질 것 같지 않아 이혼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그것은 존의 삶이고 결정은 목입니다. 베티 할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더라도 나는 사랑한다는 격려의 말을 받았습니다.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우연히 만난 동급생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놀랍습니다. 아마도 그 이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것은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나는 가끔 남자을 확인하는 것 외에는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대본집필의 전년 베티의 할아버지는 저의 초창기부터 팬이셨고 다음 대본을 간절히 계셨습니다. 이 사건을 새 작품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하셨으나 제 스타일과 맞지 않아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허구의 세계에서도 베티의 모습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 도와줘 언니 내 조카 제니가 나에게 뭔가를 건네며 눈물을 터뜨리려고 했어. 그건 단지 내 동생의 아버지가 술집에서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 무슨 일이야 제니 갑자기 왜? 괴로워 너희 둘은 뭐 하는 거야?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엄숙한 형수가 우리를 방해했다. 당신을 찾고 있었다. 제니가 따라오라고 그녀는 재빨리 제니를 혼자 남겨두고 데려가며 무심코 사진을 뒤집었다. 뒷면에는 동생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 딸을 지켜주세요. 제 이름은 앨리스입니다. 저는 32살이고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10살 연상입니다. 항상 열심히 일하고 가업의 상속자인 저를 포함한 모두가 그가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했기 때문에 기대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아버지와 경영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형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회사 인수에 관심이 있다고 자주 말하면서 목수 일을 좋아하지만 사업을 물려받고 싶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을 진언처럼 되풀이한 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고 말하며 소개해준 기억이 납니다. 그 여자 이름은 맥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외향적인 가지고 있었고 우리 가족과 빨리 유대감을 형성했지만 우리와 함께 산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이 집을 떠날 거예요. 잠깐만요. 당신이 사업을 물려받을 건가요? 아빠랑은 사이가 좋지 않지. 그런 말로 내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아빠는 약속대로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셨고 며칠 뒤 결혼하고 집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늘 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사소한 일들. 매기의 저녁은 맛있었어요. 그녀는 영양사라서 늘 내 고혈압을 고려하여 식사를 준비해요. 그래 그 이야기를 100만 번은 들었는데 자랑해도 질리지 않잖아. 내 동생이 행복하다면 그게 전부였어. 나에게 중요한 것은 결혼 후 몇 년 후 제니가 태어난 때부터 우리는 내 형제와 그의 아내를 때때로 보기 시작했고 그들은 때때로 매우 행복해 보였고 제니는 제니가 10살이 되었을 때 두 부모 건강하게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가족은 동생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가족이 함께 웃던 시절을 재현하고 싶었지만 어느 날 직장에 가던 중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형수에게서 드물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생한테 전화가 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었는데 걱정하는 그녀의 말을 들으니 이상했어요.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처제 오앨리스 무슨 일이에요? 전화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군요. 진정하고 동생의 말을. 제이크 그 일하다 비계에서 떨어져 병원에 갔다. 비 때문에 미끄러졌다. 소식이 너무 갑작스러워 시간이 멈춘 듯 정신이 멍해지고 같이 일하는 부모님께 전화해서 서둘러 병원으로 갔다. 쏟아지는 비 속에서 병실로 끌려간 동생의 피부가 창백해지는 걸 본 순간 전화의 현실이 나를 덮쳐 바닥에 쓰러졌다. 형 내가 씩씩내는 목소리가 너무 미약했어. 깜짝 놀라 침대 곁에서 슬픔의 물결이 나를. 내 동생의 아내는 마치 비극의 여주인공처럼 뻔뻔하게 신음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통곡이 너무 강렬해서 나는 눈물을 참으며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마음이 아팠다. 그녀의 행동에 대한 이상한 불안함과 그녀 옆에 서서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물은 흘리지 않고 뭔가 겁에 질린 듯 떨고 있었다. 제니 괜찮아요. 아버지의 죽음의 충격으로 인해 그녀는 내 말에 반응하지 못하게 된 것. 우리 집에서 형을 위해 기상한 후 질문 친척들이 슬픔에 잠긴 채 현관 한적한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기념 초상화에 있는 사진은 최근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형은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은 평화로웠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 제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지난번 대화에서 제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딸을 너무나 사랑했던 오빠는 딸을 얼마나 자주 놀이에 데려가는지 유쾌하게 말하더군요. 공원과
제니는 아버지를 잃고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조카의 마음을 생각하니 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런데 나를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제니였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녀의 눈. 제니 무슨 일이야. 눈물을 닦고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언니 도와달라고, 다음은 내가 올 것 같아에 그녀가 한 말을 다시 해달라고 하려던 참에 입술을 깨물며 뭔가를 건넸다. 아빠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줬으면 좋겠다고. 앨리스 동생이 갈색 봉투라고 하더군요. 오랫동안 붙잡고 있어서 좀 낡은 것 같았는데 바로 그때 뒤에서 뭐 하는 거야 하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내 동생의 아내 매기가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엄마. 매기는 제니의 팔을 잡고 제가 말리기 전에 재빨리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매기는 항상 매우 다정하고 친절했지만 지금은 매우 다르게 행동하고, 남편이 막 세상을 떠났는데 제니의 행동도 좀 이상했어요. 남겨진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걸 보니 평범한 사진이었는데 사교 모임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그 안에는 오빠가 여러 명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직장 동료들 사진을 뒤집어서 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좋겠다고 했어. 내 동생의 살짝 각진 글씨체로 내 딸을 지켜줬으면 좋겠어. 말문이 막히고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던 제니가 도움을 요청한 것. 이 사진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인 친구에게 전화해서 다음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평소라면 장례식은 기상 다음날 치러졌을 텐데 특정 요일 때문에 화장터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쉬는 날을 보내서 다음날 아침 내 동생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비번이어서 무슨 일인지 친구에게 사건의 순서를 말하기 시작했고 그 친구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 고마워요.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친구와 헤어진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니가 찍은.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몇 번을 보더라도 나에게 이 사진의 의미를 건네줬고 내 동생의 메시지는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이 메시지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단서를 찾기 위해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니에게 물어보면 뭔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만 형수가 또 간섭할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동생의 소지품을 보면 뭔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형수님 집으로 갔다. 바쁘신데 귀찮게 해서 미안해요. 제니 걱정뿐이에요. 제니 방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니는 지금은 놔두자고 말씀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기분이 우울해요. 나를 거실로 초대했다는 그녀는 늘 깔끔하고 집도 항상 잘 정돈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쓸쓸한 느낌이 들었다. 아, 여기에 내 동생의 것도 없고 저번에 왔을 때 여기에 있던 가족 사진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내 남동생은 형이 남긴 물건을 찾기 위해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방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매기가 나에게 차와 집에서 만든 피클을 가져왔습니다. 내 눈에 띄는 것은 매기의 손목에 있는 묵주 같은 연한 보라색 팔찌였습니다. 매기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의 맛과 나는 차를 줘서 고마움을 전하고 피클을 맛보며 위화감을 느꼈다. 와우, 짠데 이 피클은 정말 짭짤하지 않나. 피클의 짠맛을 씻어내려고 재빨리 차를 꿀꺽 삼켰지만 매기는 그럴 것 같지 않다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영양사인 매기가 형이 너무 기대했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형이 직장에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만든 것은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닐까요? 고혈압 오빠 매기 집에 도착한 이후로 이 짠 음식이 너무 불편해요. 제니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제니랑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일어서자마자 제니 집으로 가려던 순간 제니가 방에 있었어요. 방 안 봐주지 않을 테니 뭐 미안하지만 나가야지. 장례식 준비하느라 바쁘다. 매기가 내 손목을 잡고 나를 복도로 밀어내고 집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집 밖으로 쫓아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제니는 2층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그녀는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조용히 몸짓으로 나에게 무엇인가를 던졌다. 그것은 포장된 작은 열쇠였다. 자동 메모지에는 사용 후 밑에 숨겨져 있던 헛간 열쇠를 내가 조용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을 때 읽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제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살며시 창문을 닫았다. 나는 언니를 피해 뒷마당으로 갔다. 법을 알고 받은 열쇠로 창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형의 소지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제이크는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집에 살 때부터 매일매일의 일들을 일기장에 기록해왔는데 이게 뭔가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쓰여있던 음식의 양념이 너무 심해져서 지적해도 나에게 맡기라고 하더군요. 나는 영양사인데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최근 그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이크가 떠난 이후 그 사진도 녹음됐어요. 다음 날 제이크의 동료들과 친척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모였을 때 매기가 마이크를 잡고 사별 연설을 했을 때 저는 일어서서 그녀를 말렸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들 들어봐, 앨리스. 이리야 내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매기를 무시하고 가족들 앞으로 나섰어. 제이크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어. 내 말에 호른 난리였고 매기는 매우 엄한 표정을 지었어. 무슨 소리야? 남편이 직장에서 단두대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어. 제이크 일기장 다 보여줬어요. 평소엔 요리 잘하는 처제가 양념을 많이 한 요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이크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해요. 매기는 고혈압이 있는 제이크에게 매일 짭짤한 피클과 수프를 대접할 아니라 남김없이 다 먹으라고 고집하는 것 아닌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그 사람의 식사를 매일 무시하고 조심했다. 순진한 척했던 맥이 또 다른 증거를 꺼냈어요. 이건 제이크가 처음에 나한테 남긴 사진이에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어제 집에 방문했을 때 이 사진 속 사람이 입고 있는 걸 알았어요. 당신이 차고 있던 연보라색 구슬 팔찌와 어울리는 팔찌, 제가 어떤 사람을 모두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거기로 쏠렸습니다. 존슨 씨와 매기는 바람을 피웠죠. 제이크가 가장 신뢰하는 동료인데도 당신은 왜요? 매기가 엄격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고 그 남자는 창백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존슨 씨는 나에게 친숙한 얼굴이었고 제이크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제이크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일을 시작했고 우리 집에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손목에 이마에 땀을 닦아보니 매기와 똑같은 팔찌가 드러났습니다. 제이크는 자신이 믿었던 동료가 외도 파트너라는 사실과 자신이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삶의 표적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직접 말할 수 없었고 내가 존슨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 사진을 남기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참으며 울었고 일기장과 팔찌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머리를 쥐었습니다. 불륜의 증거가 되거나 남편을 죽였다는 될 수 있습니다. 매기가 방어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기를 계속 썼습니다. 제이크가 당신의 전화를 확인했고 매기가 그와 함께 보낸 이메일을 보았는데 제이크가 방해한다고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있으면 어떻게든 없애자. 그거 거짓말이야. 조사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짓말이야. 처음에는 내 동생의 고혈압을 이용하여 식사로 죽일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존슨 씨에게 접근하여 직장 사고로 내 동생을 제거하려고 했죠. 비 오는 날 그를 높은 곳에서 밀어낼 생각은 아니었고 누군가 물으면 매기가 존슨 씨를 지적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은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고 그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미친 듯이 부인했습니다. 존슨 씨, 내 동생이 죽은 날 비가 내렸어요. 존슨 씨는 보통 날이면 작업이 중단된다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왜 그냥 가랑비가 내리고 마감 기한이 있어서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동생은 당신을 가장 친한 친구로 생각하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누군가가 꿀꺽꿀꺽 삼키는 순간 제니, 제이크의 외동딸을 향해 깊이 절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이끌려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울면서 사과하세요. 제니는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매기는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도 무죄입니다. 존슨 씨가 그의 전화를 제공했을 때 바로 경찰에 유죄 판결 이메일을 제출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포기했고 내 동생의 장례식에 온 경찰관 친구가 두 사람을 체포하여 데려갔습니다. 매기와 존슨 씨가 제가 고용한 변호사 덕분에 장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그들이 마침내 체포되는 것을 보니 다행이었습니다. 제니는 피해자 유족들이 조속히 평화로운 삶을 수 있도록 고안된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1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니는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한동안 정신을 잃었지만 저는 제니를 입양하러 입양했습니다. 내 아이와 그녀는 더 많은 미소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내 동생 대신 많은 사랑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아이를 10년 동안 이 집에 가두어 두었는데 너무 배은망덕합니다. 시어머니는 내 말을 대놓고 적대시합니다. 거짓말 남편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남자에서 이기적인 괴물로 변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의 본성인가요? 여기서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나쁜 태도를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클라라 37세입니다. 동네 빵집에서 일하는 한 살 나는 남편 엘버트와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지냈어요. 그의 가족은 목수 일을 많이 했고 그는 졸업하자마자 가업에 합류했어요. 우리는 24세에 결혼했고 우리는 그저 평범한 행복한 우리가 27살 때 모두 변한 커플 클라라 병원에서 방금 전화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평소 차분한 직장 시어머니의 정신없는 전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남편이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는 패배한 표정이었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흐느끼는 법 클라라 그 순간 더 이상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 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점심시간에 사러 식료품점에 갔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호등 차에 치였을 때 척추가 손상되어 하반신이 마비되어 장기 입원 후 남편이 집에 돌아옴 사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우리는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평소에는 조용하고 장인정신이 넘쳤습니다. 시아버지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했고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그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불안정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왔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집에 그의 목소리에는 활력이 없었습니다. 명랑하고 시끄럽게 항상 농담을 하며 이제 그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클라 트래비스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2살짜리 아들 트래비스는 걱정했습니다. 트래비스는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아빠가 언제나 공원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쉬는 날 공원에 가서 트래비스가 지칠 때까지 미끄럼틀을 타요. 오랜만에 아빠를 본 트래비스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놀러 가자는 듯 아빠의 손을 잡아당겼지만 아빠는 아까부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쉽게 일어서서 트래비스를 어깨에 얹고 돌아섰을 사고는 이제 트래비스를 위해 다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회복 중입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트래비스에게 너희 아버지는 할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더 걸어가세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트래비스한테 소리쳤어요. 트래비스 2살밖에 못 알아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는 짜증난 지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아들 때문에 시끄럽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 표정으로 시어머니가 더 짜증나셨을 텐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트래비스 빅보이즈는 울지 않아요. 어서 할아버지랑 놀자. 시아버지가 트래비스를 들어올리셨다며 트래비스는 즉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버지, 시댁은 평소 우리 주변에서 조용하지만 손자 트래비스를 잠시 존경합니다. 남편의 병원 입원 중에 시아버지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시댁에서 소환을 받았는데 클라라 할 계획입니까? 알버트를 떠날 생각은 없나요? 시어머니가 조금 흥분한 시아버지가 그만하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내가 무정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그들의 말이 남편에 대한 감정을 조금 자극했습니다. 변하지 않았고 트래비스도 그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이 일을 이겨낼 것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 옆에 머물 계획입니다. 그들이 감사할 것 같다고 장담했습니다. 준비하기 위해 많은 책을 읽었지만 결국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것을 깨닫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후로 남편은 꽤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서 바로 잡으세요. 그는 점점 더 좌절감을 느꼈고 당신이 내가 어떤 말을 느끼는지 이해하지 못하자 그는 나에게 책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달라진 행동을 보고 트래비스가 아빠 무섭다고 하기 시작했다고 아들이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찾아오는 도우미들과 친구들 앞에서는 예전처럼 밝은 남편이니까 그냥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제부터 편해졌어 농담을 하고. 느꼈어 이봐 클라라 남편이 급하게 전화할 때 이리 와 남편이 저 급하게 전화할 때 보통 화장실 필요 때문에 전화할 때 트래비스 먹이느라 바빠서 할 수 없었어 떠나지 마세요 미안해요 시어머니 지금은 물러설 수 없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해도 알베르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바로 가면 그 사람이 어색할 거예요. 저녁 준비는 제가 대신할게요. 트래비스는 그렇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거의 돌보지 않으셨고 제가 일하면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는데 그 정도였죠. 시아버지는 한숨 쉬셨어요. 나갈게요. 오 클라라 항상 귀찮게 해서 미안하지만 시아버지는 친절하시지만 남편이 처음 집에 왔을 때 남편을 돕는데 매우 적극적이십니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 묻곤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 클라라 직장을 그만두는 게 어때요? 엘버트가 그런 상태에 있으니 그를 지원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와 저는 직장에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돌봐야 하는데 대부분 간병인이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그녀의 친아들이고 트래비스는 어떻게 될까요? 어른이 되려면 남편이 더 이상 제대로 일을 못하는데 아직 돈이 필요해서 시어머니 좀 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시아버지가 공부를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시어머니인 거 알잖아요. 감히 내 남편에게 움직일 수 없어. 나를 노려보며 왜 미쳤는지 내 남편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나는 트래비스를 데리고 떠나는 것에 대해 여러 번 생각했지만 부모님은 복용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노할머니를 모시느라 다시 돌아갈 생각도 못하고 아들 클라라와 단둘이 살 용기도 나지 않았다. 시간이 빨리 흘러 남편이 사고를 당한 지 10년이 지났다. 난 아직 제과점에서 일하고 있어. 난 이제 37살이고 트래비스는 지난 동안 6학년이야. 내 마음은 남편과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 당연하게도 내가 늙어버린 건 당연지사야. 우리가 아직도 30대인데 얼마나 무례한가. 미안 남편이 10년 만에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였는지 회사에 있는 동안 또 유쾌하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은퇴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처럼 보살펴주는데 여전히 비협조적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왠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최근 남편이 새로운 취미를 찾아 헬스장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한 달에 3번씩 농구를 시작했어요. 정말 재미있을 것 같고 소개해준 친구에게 정말 감사해요. 트래비스 너도 오고 싶어? 농구는 우리 아들 트래비스랑 얘기하려고 했더니 재밌어. 그 친구가 내가 야구를 더 좋아한다고 쳐죽였어. 알다시피 우리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한때 아버지를 사랑했던 트래비스는 이제 아버지를 대부분 화난 인물로 보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항적인 얼굴을. 조금 어리지 않나요? 농담으로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다가 집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치매로 수년간 요양시설에 계시다가 감기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폐렴으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위로를 준 가족들에 둘러싸여 지나갔을 때 평화로워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트래비스만 있었고 저는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부모님은 차로 멀리 떨어진 다음 마을에 살고 계십니다. 남편은 부모님과 있었기 때문에 트래비스와 저는 부모님이 많이 늙으셨나 봐요. 엘버트는 어떻게 지내요? 부모님과 잘 지내고 계시나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그동안 트래비스는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울고 싶었어요. 사촌들과 즐겁게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그 사람이 오랜만에 그렇게 웃는 걸 봤는데 그 사람 아빠는 괜찮아 엄마는 그다지 많지 않아 억지로 웃으면서 부모님은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알면 언제든지 집으로 수 있다고 안심시켜 주셨어. 급하게 장을 보고 돌아오니까 기분이 더 강해졌어요. 아들이 남편 방 앞에 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묻고 싶은데 그 아이가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안에서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의 화난 목소리와 남편을 진정시키려는 남편 이브가 떨어지는 게 잘못된 건 알지만 듣고 보니 충격적이네요. 클라라, 언제 집에 돌아오세요? 며칠 뒤에 다시 와요. 나중에 남편은 남편과 엄마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아들과 내가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 분명히 실망했다고 전화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그의 부모님 집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을 때 곧바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팔 벌려 눈에 띄게 걱정되지만 난 거기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부담이 되잖아. 이혼을 해줄게. 내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냥 돌아와서 얘기 좀. 그가 갑자기 전화를 끊으시던 우리 부모님 근처에서 듣고 걱정스러운 것 같아 아빠가 일어나서 가자고 하세요. 아들 트래비스를 친척들에게 맡기고 시댁으로 돌아가세요. 트래비스는 긴장감을 느끼고 엄마가 물러서지 말라고 말해요. 나는 그의 용기에 감동받았어요. 준비됐어.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돌아왔어. 내 담당 시어머니가 우리를 맞이하러 달려오셨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당신을 여기로 오게 한 클라라의 정중한 말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느껴지네요. 우리는 클라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엘버트의 이혼에 대해 아버지는 거실에서 눈에 띄게 화를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확실히 놀란 듯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감히 부모님을 모셔오느냐고 말하는 듯 나를 노려보며 기분이 안 좋으면 항상 이런 짓을 합니다. 나도 그 사람 엄마가 요즘 똑같은 짓을 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지켜보는 듯이 나를 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궁금해서 꼬투리 속에 완두콩 2개 같으니 항상 클라라를 그렇게 노려보는 거야? 우리 엄마도 이렇게 긴장된 분위기에 화가 나냐고 묻는다. 시아버지는 침착하시네요. 며칠 전에 경찰이 우리 집에 들이닥쳐 우리가 며느리를 학대한다고 하더군요.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떠났습니다. 이 클라라에 대해 아시는 거 있나요? 네, 전화한 건 저였습니다. 경찰 이 말을 듣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분노가 폭발합니다. 타디예요. 미쳤어요. 미친 사람 있으면 이혼하세요. 남편은 옆에서 동의한다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시아버지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말해봐.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며칠 전에 여기로 왔어요. 알베르와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지만 제가 들은 얘기가 너무 끔찍해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과 함께 이제 시아버지는 집에 없었을 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둘이 달라 얼굴이. 자기도 알겠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괜찮니? 남편이 잘난 척하는 얼굴로 나를 쳐다봤나 봐. 증거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내 아들 트래비스는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트래비스가 녹화한 비디오를 보고 싶나요? 비디오를 재생합니다. 남편은 내가 몇 년 동안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합니다. 집에서 농구로 만난 사람과 재혼하기 위해 이혼하고 싶다고 여러 번 말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이 이혼 소식을 듣고 바로 화를 내시며 아버지와 시시덕거리기까지 하십니다. 용서하지 않겠습니다만 시어머니는 트래비스를 공기처럼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2층 발코니 바닥이 곧 무너질 예정입니다. 그걸 사용해서 클라라 시어머니를 없애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 웃는다. 너무 멀었지만 그녀가 부상을 입으면 그녀는 내 기분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게 비디오가 끝났다고 말하고 나는 조용히 전화기를 치웠습니다. 물론 나는 바람을 피운 적이 없으며 남편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농구로 만난 사람 생명이 위험하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만 하더군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침묵하고는 창백합니다.
시아버지가 더 화나시네요. 뭐야, 둘 다 바보야.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시아버지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도 진심으로 느꼈어.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부모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게 해야 할까요? 제 아들과 저는 떠나기 위해 짐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10년. 우리 집에 머물게 놔둔 후 어머니는 너무 배은망덕해요.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나를 노려보시며 아버지가 딸에게서 너에 대해 많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너무 불편해 하셨다고 아버지는 태연하게 대답하셨다. 시어머니가 계속 중얼거렸는데 욕이 멈추지 않더라고. 지겹다. 여기 있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디어 욕을 했다. 이 비참한 인생을 잘 살아라. 이 못된 여자야. 남편과 나는 부모님과 함께 집을 나왔다.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내용을 모르는 몇몇 분들이 저를 무정한 아내라고 불렀는데 친한 친구들에게 사실대로 말했더니 전남편 친구들 사이에도 소문이 퍼져서 지금은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후 전남편과 그의 어머니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상하게 화해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공세로 시작했습니다. 웃기게도 모든 메시지는 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만나기 위해 그는 자신의 말을 더 잘 읽을 사람을 찾았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당신이 떠난 지금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깨닫는 것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쓸데없이 연락만 계속해 경찰에 신고하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어요. 옆 동네 부모님 집으로 이사해서 근처 빈가게에 빵집을 열었어요. 직원은 저와 부모님 뿐이에요. 트래비스는 지금 가게 청소를 도우며 올 봄에 중학교에 입학했고 많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또한 야구 동아리 활동에도 열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빵집이 취미였지만 감사하게도 좋은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규 손님이 늘고 있어요. 환영합니다. 시아버지군요. 전 시아버지가 한 달에 몇 번씩 빵을 사러 가게에 오시는데 아들의 마음이 일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소 즐기던 농구도 금지당했다고. 솔직하게 섬기는 것이 맞다. 전 시아버지가 아들을 잘 돌보겠다고 하셨다. 난 신경 안 써.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차갑게 전 시어머니에게 흔들리는 것 같더니 지금은 적극적으로 아들을 돌보고 있어서 웃음이 나네요. 금전적인 걱정도 있지만 부모님 지원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집에 있어요. 오 할아버지 댁 여기 나랑 같이 놀아. 넌 또 성장했지. 그렇지 않니? 트래비스 너희 할아버지는 중학교 에이스였지. 그들의 따뜻한 대화를 지켜봐줘. 나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내 새로운 삶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어. 가족 여러분은 35살인데 너무 늙었으니 요약하면 이혼하자. 기본적으로 40살이거든요. 부모로서 인연을 끊을 거예요. 그냥 가세요. 남편과 아들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또 있을까요? 특히 그들의 생일에는 그들이 나를 더 이상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은 축복이자 변장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다르시이고 저는 34살입니다. 저는 25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1살 된 남편 샘과 19살 아들 16살의 제프를 낳았고 미혼모로 열심히 키우고 20대 후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받아들여준 샘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요. 나와 내 아이는 나이가 가까워서 남편과 아들은 결혼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보다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제프는 샘에게 애착을 갖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나를 방식이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제프가 바닥에 누워있는 걸 발견했어요. 제프, 진공 청소기를 청소할 거예요. 옮길 수 있나요? 제가 없을 때 그냥 하세요. 그 태도는 어떻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하는 거 아니었어? 오늘 취업 면접. 나 게으름 피워서 건너뛰었지. 너 스스로 용돈을 벌겠다고 합의한 거야. 저번에 너한테 $300를 줬어. 만약 내가 멍청한 부모라면?
이상 보내줘. 내 전화로 이 녹음을 들어봐. 분명히 너라고 말했어. 돈은 알아서 벌어야지. 닥쳐 아줌마. 내가 녹음하면 잔소리 좀 그만해. 제프는 최근 화를 내며 누가 뭐라고 말했는지 종종 논쟁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녹음하고 있어요. 고맙게도 이 녹음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제프도 직업을 얻지 못했어요. 생산적인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며 아르바이트 면접을 하러 간다고. 며칠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거나 그만두었습니다. 게다가 몇 년 전부터 저에 대한 그의 태도는 날마다 악화되었습니다. 샘이 저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제프의 행동에 충격을 받고 있는 동안 제프가 그 말을 알아차렸습니다. 샘이 심술궂은 표정으로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소음이 왜 저를 깨웠나요? 샘 제프에게 뭐라고 말해주세요. 그는 면접을 또 건너뛰었습니다. 아, 그게 제가 하려는 전부입니다. 쉬는 날 늦잠. 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요즘 당신이 많이 화를 냈다는 건가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아들에게 화를 내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와, 무서운 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짜증이 나죠. 제프가 아버지의 말을 보고 웃는 것을 조심하세요. 제프가 너무 웃긴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저들이 자기 아내와 어머니를 이 정도로 얕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남편과 아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모욕을 퍼붓는 걸 보고 제가 너희?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친한 본드 때문에 팀을 꾸리고 저를 놀리곤 했어요. 요즘 일부러 제가 준비한 음식을 먹지 않거나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남편이 향수 냄새를 풍기며 집에 오기도 했죠. 이걸 정말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기 시작했지만 아들을 낳은 고통과 우리를 받아주고 결혼해준 남자가 기억나서 몇 달 뒤에는 중립적인 반응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날은 내 생일이라 좀 더 밝아진 것 같았어요.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난 상관하지 않았어. 대접하기로 하고 퇴근 후 케이크와 에피타이저를 사서 집에 오니 놀랍게도 남편과 아들이 모두 반갑게 맞이해줬어. 너희 둘은 왜 여기 있는 거지? 다르시 얘기하는 거잖아. 생일이잖아. 응, 생일이니까 일찍 집에 왔지. 내 생일을 기억했지. 물론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냥 앉아있는 거 아니야. 엄마, 우리는 모든 걸 준비했어. 기뻐요. 둘 다 고마워요. 솔직히 몇 년 동안 그 사람들이 내 생일도 기억하지 못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들이 축하할 만큼 신경을 쓴다는 것을 아는 것은 30분 후 남편과 아들이 접시에 에피타이저를 놓고 케이크에 촛불을 얹으며 환하게 웃으며 생일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엄마 둘 다 너무 고마워요. 힘들었다는 걸 알아요. 모든 게 고마웠어요. 고마워요. 엄마 잠깐만요. 고마워. 과거 시제인지 혼란스러움을 무시하고 축하하는 이상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제프가 제가 한 후에 촛불을 끄라고 했어요. 둘 다 일어섰어요. 박수를 쳤어. 잘했어. 이 친구 마침내 노부인에게서 풀려났는데 무슨 일이야. 제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어서 아빠. 내가 웃음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해. 내가 뭘 했는지. 방금 촛불을 껐어요. 그런 다음 그들은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아, 그렇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35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혼합니다. 마무리. 그리고 당신은 40살이니까 인연을 끊을 거예요. 그냥 남편이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서 내 앞에 쾅 닫게 놔두세요. 제가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샘. 당신은 이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누가 노부인과 함께 있고 싶어 할까요? 아줌마처럼 나보다 10살 많은 건 당연하지. 그런 사람 돌보기 싫은데 결혼할 때 물어봤더니 아이도 있고 10살이나 많죠? 물론이죠. 그때는 아직 20대 후반이었고 예뻤지만 나이가 들면서 다들 한숨을 쉬고 조롱했어요. 당신은 당신이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30살이 지나도 당신과 함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해요. 제프는 정확히 우리가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나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난 내 진짜 엄마야. 강인하게 행동하지 마. 날 16살에 가졌잖아. 넌 그냥 늙은 사람일 뿐이야. 우리는 널 정말 신경 쓰지 않아. 그 순간 가족에 대해 느꼈던 연약한 사랑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 더 이상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어서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내 아들도 나를 거부했으니 더 이상 버틸 필요가 없다고 결심하며 남편과 아들 앞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네가 원한 거 아우 결심했어. 빨리 포기했지. 우리가 널 차버린 게 한심해. 난 그들을 내려다보며 포기했지.
너를 떠나는 건 나야 뭐야 무슨 소리야 바보 같은 짓은 그만둬 제프 그녀는 씁쓸합니다. 가능한 한 평온한 삶을 즐기십시오.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서명된 이혼 서류를 챙겨서 떠날 짐을 꾸렸습니다. 나는 그날 밤 값싼 호텔에 머물렀고 다음 날 내가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예상대로 몇 주 후에 남편과 아들에게 다시 연락할 생각입니다. 남편이 안녕하세요라고 전화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멍청한 척하지 마세요. 방금 이 등기 우편을 받았으니 그냥 따라오세요. 농담이겠지. 지시는 왜 나한테 이혼 보상금을 요구하는 거지? 왜 당신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그래 샘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향수 냄새를 풍기며 집에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의심이 들었어. 심지어 그가 우리 집의 여주인을 소개했다고도 의심했어. 아들 증거 수집을 위해 형사를 고용했고 이혼을 준비했다. 당신도 그 사람에 대해 있었겠지만 우연히 알게 됐는데 왜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했는지. 이혼 후 보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내가 당신을 가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불륜을 알고 너무 망가졌어. 당장 이혼까지 생각했지만 눈물이 흘렀던 우리 가족이라 참았어. 내 진심을 말하면서 변호사를 만나 더는 후회하지 않겠다고 절을 했어. 남편과 나는 아들과의 관계를 끊을 것입니다. 아들이 사과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를 바랐지만 그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래도 당신은 나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을 포기하면 이혼을 잊을 것입니다. 그 사건의 모욕은 정말 심각한데 사과도 안 하고 왜 사과해야 하지? 신뢰합니다. 늙어가는 건 당신 잘못이에요. 잘못한 건 없어요. 벌금을 늙어가는 건 모두 당신 몫이에요. 변호사랑 곧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착하자마자 변호사와 함께 이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잘난 척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에게 쫓겨난 기분이 어떤가요? 마지막으로 본 이후로 당신은 조금 늙어버렸는데 믿을 수 없군요. 우리 엄마야 아빠 여자친구가 훨씬 더 섹시해. 너도 똑같아. 우리가 지불하지 않는 보상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을 원하니? 나가서 당신을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나니까 계속 진행해주세요. 변호사에게 제 변호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대신해 알겠습니다, 샘. 당신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에 대한 보상금으로 2만 요구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언어 학대로 인해 겪은 정서적 고통에 대해 1만 달러를 요구합니다. 총 3만 달러입니다. 잠깐만요. 3만 달러. 제 남편은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서 변호사에게 호소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녀를 말로 학대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를 피하기 위해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 다르시가 당신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있습니다. 그녀가 논쟁을 벌였다고 말했어요. 나는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줄은 몰랐어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당신은 매우 똑똑한 아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의도치 않게 너무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다르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가 유효하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백업해 두었으니 그 사람한테서 가져가서 지우려고 해도 소용없어. 그게 다 나한테만 있는 일이야. 남편을 떠나려고 할 때 소리쳤어. 잠깐만 제발 3만 달러는 감당할 수 없어. 그건 내가 가져온 문제가 아니야. 나한테 이혼 서류를 건네준 사람이 당신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분노가 폭발했어요. 당신이 저를 계속 모욕하고 늙었다고 불렀는데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물러나고 싶군요. 이혼은 너무 편한데 그건 농담이었어. 다시 만날 생각은 없어. 이혼 배상 꼭 해줄게. 이혼해서 마음이 너무. 내 남편 얼굴 똥 싸버려. 얼굴이 창백해지고 말문이 막힌 아들이 머뭇거리며 나에게 다가왔다. 엄마 잠깐만요. 내 말은 아빠가 보상금을 지불하면 돈이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요점은 여전히 나에게 평소처럼 500달러를 줄 것입니다. 달 그 뻔뻔함에 웃지 않을 수 없었어. 뭔데 웃긴데 용돈은 왜 주는데? 넌 우리 엄마고 난 아직 미성년자야. 4월 성인이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몰랐어? 이제 18살부터 시작이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19살은 성인이라는 뜻이죠. 난 당신이 취직하도록 지지할 의무가 없어요.
이 게으른 놈 엄마 당신이 나를 버린 것처럼 나도 더 이상 당신의 엄마가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낮은 삶의 아버지가 함께 가라앉을 수 있더라도 나는 당신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엄마는 내 전 아들의 울음을 무시하고 이혼이 확정된 직후 변호사와 함께 내 전 남편은 분명히 나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빚을 졌습니다. 그는 빨리 여주인과 재혼했지만 그녀는 그의 이름으로 고독한 상어들에게 수천 달러를 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지금 실종되었고 그는 빚 추심자들로부터 숨어 있습니다. 대신 그는 검은 돈으로 체포되어 지금은 살고 숨어 있습니다. 식료품 가게에서 일했지만 게으름으로 인해 빨리 해고되었습니다. 이제는 공원에서 밤을 보내는 모습을 자주 볼 있습니다. 혈연이 아닌데도 얼마나 비슷한지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버리는 것이 무책임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 나도 감정이 있어 로봇이 아니야.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칠 생각이 없다. 앞으로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테일러에게만 자랑스러울 수 있다. 어찌 그토록 잔인하겠는가. 시아버지는 화를 내며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호화로운 음식들이 차려져 있는데 시어머니 앞에는 술 한 잔뿐이었다. 방금까지 라면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는 이제 눈물을 흘리는 듯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손밑에는 슬라이진이 옆에 시아버지를 보고 있었나 보다. 상황이 그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 라면은 우리 복수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에바입니다. 저는 로비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작년에 첫째 딸을 낳았고 이제 저는 집에 머물고 있는 엄마입니다. 딸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댁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회사주택에 살고 있었지만 로비는 회사에서 이사했습니다. 새 위치는 로비의 어린 시절 집 근처였습니다. 로비의 부모님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주할 준비를 시작했고 그들은 노후된 집을 개조했고 심지어 아기를 위한 방도 준비했습니다. 결국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에바 엄마가 너무 흥분해서 미안해요. 그래 그들이 다 했으니 거절하기 힘들지만 당신은 낮에는 집에 있어요. 당신과 엄마만 불편하지 않을까요? 개조공사는 그들의 생각이었지만 제나를 위해 방을 만들어줬고 제나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로비는 끝까지 확신이 없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결국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지만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손자에 대한 희망이 있는 듯한 시어머니는 딸이 있는 저를 원망하는 같았습니다. 집안일과 육아 중 최악은 내 요리에 대한 그 사람의 댓글이었는데 이 식물성 식품이 뭐야 에바 안 좋은 것 같은데 로비에게 이걸 먹였나 잘 로비가 좋다고 했어 로비는 그냥 예의 바르게 하는 거야 난 이걸 먹을 수가 없어 청소해 넌 안 먹잖아 아니 난 너 같은 사람이 만든 음식을 좋아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양념을 조절해도 그 사람은 음식을 놔두는데 그 사람은 조금 맛이 나고 그래도 맛없다고 에바는 너 입맛에 이거 대접하는 게 어때서? 시어머니는 패스트푸드나 라면이라도 더 맛있고 요즘은 놔두고 집에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사다 놓고 내 접시 옆에 허세 부리며 먹는다. 안 먹으려고 했는데 왜 내가 그녀 자리를 비운 날 그녀의 분량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녀는 더 나빴습니다. 왜 나에게 음식이 없나요? 그녀는 쉬리입니다. 당신은 항상 내 요리가 들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른 것을 먹습니다. 다른 걸 먹는다고 말도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대하는구나. 이건 너무해. 얼굴을 가리고 극적으로 흐느끼고 있어. 잠깐만 늘 내 탓이라고 하는 걸 봤을 뿐이야. 울컥하는 아이처럼 벌써 그림을 그리는 내 딸. 식탁에서는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울기 시작했다. 이건 엉망이다. 급히 장모님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여전히 투덜대고 있는 시어머니 앞에 그것을 내놓았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원한 건지 믿을 수 없다. 그 말은 내 것이라고 말했지만 참았어. 그날 밤 그녀를 직접 대면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남편 로비와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로비와 시아버지는 모두 일찍 퇴근하고 늦게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밥을 짓는다는 걸 그 사람들은 모르고 엄마는 그랬는데 주말에는 그렇지 않고
주말에도 불평하지 않는데 아마도 당신과 시아버지가 주변에 있기 겁니다. 로비가 어리둥절해 보인다고 하더군요. 그의 불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아내를 그런 식으로 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나는 조용히 함으로써 침착함을 유지하기를 바랐지만 오늘의 폭발은 마지막 지푸라기였으며 이제 그녀의 비웃음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청소를 하고 있다면 그녀의 딸에게도 향한 것이었습니다. 에바는 너무 부주의해서 딸과 함께 샤워를 하면 집이 부끄러워서 에바가 너무 부주의하다고 나를 따라다녔다. 딸이 꾸짖었다. 너무 시끄럽게 굴지 마라. 내 딸 제나가 귀엽지만 남자였다면 더 좋았을 거라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었나요? 나에 대한 그녀의 말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겁이 났지만 생각해보면 내 딸이 그녀의 다음 타겟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가 걱정하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말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만들었습니다. 내려오면 들다가 내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문득 의심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데 의심이 스며들었지. 결국 그녀는 작은 아이에게 미소를 지으며 자기가 엄마였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말했지. 그럼 어쩌면 엄마가 그럴지도 몰라. 에바는 괜찮아. 응, 난 괜찮아. 도와줄래? 응. 로비가 말하면서 처음부터 함께 떠나는 걸 반대했지. 휴대폰을 꺼내서 에바를 찾기 시작했어. 거기 빨래가 쌓여 있어. 로비를 데려오려는 거야? 내 편이고 역시 집안일을 소홀히 한 로비의 경고는 로비와 주변의 시아버지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그녀는 심지어 친절하게 행동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으며 더욱 거칠어졌는데 막 잠든 제나는 심지어 울기 시작했다. 우는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는 그냥 눈살을 찌푸리며 죄책감 없이 시끄럽게 굴었지. 내가 항상 안아주기 때문이야. 에바 젠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마. 난 아니야. 그냥 사람이 그랬다면 더 귀여웠을 거라 말하는 거야. 남자애가 과민 반응하는구나. 그 애는 더럽히고 아기 침대에 접근했어. 이 장치에 로비의 돈을 낭비하지 마. 여자애들은 그것 없이도 잘 자란다고 했어. 베이비 모니터를 두드리면 제나의 얼굴이 아슬아슬하게 놓쳤다. 고 내가 내 어머니 제나를 확인하려고 달려가는 동안 라 웃었다. 아 그리고 다음 주는 아빠 생신인데 준비됐어. 우리 동료들 초대할 테니 당황하지 마. 요리는 라면보다 못하지만 큰 소리로 웃으며 딸을 안고 거실에서 나갔어. 난 그저 위로할 수밖에 없었어. 알았어. 울지 마. 무서웠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복수할 테니. 며칠 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생일을 언급하며 나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집안에는 매년 시아버지 생신을 맞아 작은 홈파티를 여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 부하가 우리도 축하하자고 했고 평소 친척들도 당연히 초대를 받았다. 시아버지가 초대하는 건 쉬운데 파티 장소가 될 것일 청소와 정리, 10명이 넘는 식사 준비까지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시어머니가 도와줄 가능성은 전혀 없었고 로비가 엄마 에바에게 내가 도와줘야 한다고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을 때에도 그녀는 내 뒤에 서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명령만 했습니다. 에바는 로비를 설득해서 집안일을 시키는 걸 너무 잘해요. 친척들과 부하들이 도착하기 시작하자 아내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그녀는 급히 부엌을 나갔습니다. 나는 그녀가 자랑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사랑스러워 항상 깨끗해요. 사람들이 안 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집을 제대로 청소했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르며 청소하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음식을 계속 준비했고 몇 분 후에 손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도착해서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며 시어머니는 당연히 시아버지 옆자리에 내가 접시를 들고 거실에 들어오면 마치 음식이 마술처럼 나올 것처럼 수다를 떨고 있었다. 감탄 맛있어 보인다. 너무 멋져. 시어머님 기회주의자가 맞다고. 잘했어. 2개를 만들었어. 조용히 테이블 위에 접시를 차리고 메인 요리를 중앙에 놓고 손님 앞에 반찬을 놓고 마지막으로 차렸다. 시어머니 앞에서 라면을 한순간 화장으로 뒤덮인 시어머니는 눈을 몇 번 깜박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와 나를 바라보는 라면. 에바 맛있게 드세요. 나는 무슨 뜻인지 말하자 떠들썩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친척들과 시아버지 부하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긴장감을 느끼고 시아버지가 먼저 악을 외쳤습니다. 서빙 테일러 즉석 드라맨 설명 테이블에 주먹을 세게 쳤지만 나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내 요리를 말했습니다. 라면보다 더 맛없어서. 시어머니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감히 장모님을 이렇게 대하는 말을 절대 않기 위해 봉사합니다. 시아버지는 이제 답답해 로비를 가리키며 이 말을 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 나쁜 여자 당장 처리해버리라고 하지만 로비는 차갑게 괜찮다고 대답하면 내가 너희들과 인연을 끊을 테니 이걸 보고도 에바를 쫓아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무슨 소리야? 쫓겨나라고 로비가 시아버지에게 핸드폰을 보여줬는데 시어머니가 전화기 스피커로 베이비 모니터를 넘어뜨리며 웃고 있었어. 녹음된 목소리가 메아리 쳤어. 너의 요리는 쓰레기야. 반추위가 더 좋아. 우리 어머님 피해자인 듯 풀죽은 시어머니의 얼굴은 녹음을 듣고는 시아버지가 자신의 편에 서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로비는 녹음을 여러 번 틀어놓았다. 베이비 모니터에서 그녀는 상처받은 수많은 말과 행동을 보여주었고 처음에는 눈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곧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로비의 휴대폰을 향해 균형을 얼굴이 내가 준비한 접시 중 하나에 부딪혔습니다. 날조된 사악한 조각. 그녀는 화장과 소스가 묻은 얼굴에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틀림없이 전화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손님은 경멸하며 그녀를 바라보았고 시아버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신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녀가 아무리 항의해도 아무도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로비는 일어나 내 곁으로 왔고 우리는 이 집에 살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거실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녀의 이해할 없는 비명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미리 포장된 가방을 들고 집을 떠난 직후에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은 로비와 내가 고안한 계획이었습니다. 로비가 그녀의 괴롭힘을 알았을 때 그는 아버지와 상담했습니다. 아내의 행동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법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없이 계속 함께 살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로비는 베이비 모니터를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내를 폭로하고 폭언을 견디는 모두 일부였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뒤 시아버지가 손을 내밀어 사과했다. 친척과 부하들 앞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 이혼한 것으로 보인다. 아내의 추악한 행동이 드러나 시아버지가 이를 덮기 위해 댓글까지 달았다. 로비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 체면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지만 로비의 직장에서 로비에게 접근하려 했으나 새로운 주소도 모르고 수상한 사람으로 신고되어 납치당했습니다. 경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내쫓았으니 용서해야 했지만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솔직히 말하면 에바에 대해 상담할 때였기 때문이다. 이대로 그냥 무시하면 될 것 같아요. 당장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잠시 상기시켜줄 테니 지금은 한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어쩌면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요. 지금은 우리 아이를 봐주세요. 우리는 새 식구로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로비는 자신이 전근 이후로 일에 너무 집중했고 이사한 이후로 제니와 저를 함께 있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보내기 위해 휴가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서 함께 평화로운 삶을 기대합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은 명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엘의 청바지를 들고 다니는 루시아와 클로에를 경주함으로써 우리는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떠난 사람에게한테 엄마가 그랬어. 고마워요. 클로이와 루시아가 막 중학생이 되어 레인을 최선을 다할게요. 회복을 도와준 사람은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엄마였어요. 엄마가 이랬을 것 같아요. 차분하고 현명한 사람인데 이게 뭐야. 씁쓸한 페이스트. 엄마가 또 이상한 음식을 만들고 있어. 내가 너 전체를 등급 매겨서 클레멘타인 피부이고 모든 피부에 영양분이 있으니 다 먹어봐. 너가 해봐. 클로이 침대 머리 고치는 거 신경 쓰지 마. 클로이를 먹어라. 침대 머리가 귀엽구나. 오늘도 평소 시끄러운 아침이 계속되고 있다. 내 이름은 케이틀린이다. 나는 44살이다. 남편을 잃었다. 레이는 2살 연상의 2년 전 지옥 검진에서 질병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 이후로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이미 나와 함께 살고 있던 엄마가 나를 슬픔에서 구해주셨고
이미 아빠를 잃었기 때문인지 위로의 말이 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덕분에 빨리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후 엄마가 이사 오셨습니다. 레인이 애들 크니까 혼자 사는 게 외로울 것 같다며 같이 살자고 제안했어요. 시스템이 좋아서 엄마가 집안일을 했고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레인은 정규직이었는데 그때까지는 모든 게 잘 됐어요. 레인을 갑자기 잃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아무런 불만이 없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레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걱정했던 일이었고 그가 세상을 떠난 그 걱정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문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아니오의 여동생 네바는 가정경제교사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나이가 많은 사회교사이며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가족이지만 이 완벽한 자매와의 경쟁은 엄청나게 치열했습니다. 저는 교사라는 직업이 제 삶을 사랑합니다. 목적은 있지만 당신은 단지 아르바이트일 뿐이죠. 당신은 레인의 수입을 의존하는 만족스러운 직업의 기쁨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처리합니다. 나는 당신의 상황에 공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글링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 모두 완벽하게 그 거만한 말들이 나를 향한 것이었지만 받아들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스파키를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서 일하고 싶다. 우리 아이는 다음번에 우리 아이가 선언했다. 네바와 그녀의 가족이 그녀의 아이를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디즈니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디즈니는 헤즈브로보다 훨씬 큰 회사입니다. 엄마가 우리 아이의 졸업식을 위해 아름다운 옷을 고소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지미레를 입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노력조차 할 수 없는 브랜드에 관한 모든 것, 당신이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우스꽝스러운 브랜드 이름 품질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리그가 다릅니다. 그녀는 결코 경쟁으로 만들지 않았는데 오늘 그녀는 그것을 최대로 가져갔습니다. 당신은 이 마을에서 나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녀는 왓츠앱으로 문자 보냈어. 눈이 수가 없었어. 왜 내 엄마는 내 남동생 물려받은 집에 사시는 건지 얘기 좀 해야겠다. 얼마나 떨렸는지 엄마한테 문자 보여드렸더니 더 할 말이 있어. 지금은 점심시간이므로 파트타이머와는 달리 초과 근무 이후여야 합니다. 지금은 그녀가 문자를 보낸 추가 시간이 있습니다. 네바의 예상치 못한 불만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침착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우리가 움직여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방해하면? 씨가 부족할 수도 있어. 등급이 높은 클레멘타인을 먹어보세요. 클레멘타인 엄마가 클레멘타인 토론을 제쳐두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가 아닙니다. 네바가 도착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4시간 동안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는데 이사하기 싫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났다. 그러는 동안 엄마는 레시피를 넘기고 새 클레멘타인을 저장 용기에 채우느라 바빴고 내가 없으면 상황도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가 곤경에 처한 일을 하라. 그때 엄마의 손이 분노로 미묘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땀을 흘리고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지금은 네바가 오후 8시 직전에 도착했다. 그래서 네바가 테이블에 앉아 시작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엄마가 점점 약해져서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엄마의 아파트와 우리 집 모두를 폐쇄하려고 엄마를 우리와 함께 이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이사와봐. 내 남동생이. 애초에 우리 엄마가 약해진 이유야. 그게 다 내 집안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겠지. 우리 엄마가 내 남동생을 낳으셨는데 그 남동생은 법적으로 유산을 상속받든 말든 인간의 품위는 이 집이 우리 엄마에게 가야 한다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 남동생의 유산으로 살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지만 당신의 어머니도 여기에 산다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내 친엄마가 우리 가족에게 연락하고 새 집을 찾지 않자 우리가 집을 왜 포기해야 합니까? 당신 엄마가 남편 집에서 위어라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잘못입니까? 내가 니바의 기괴한 말에 어리둥절했을 때 그것은 인간의 예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들려요. 추론은 어떤 추론이냐면 돌아서서 엄마가 클레멘타인 파스타가 넘쳐나는 활을 들고 반항적으로 서서 나와 니어 사이의 테이블에 공을 쳤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미친 상태에서 충분한 비타민C를 섭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머리 мя움은 목이 마르다고 선언했다. 마운드에 숟가락을 집어넣고 클레멘타인 파스타 더미가 무너져 테이블 위로 튀었다. 한숨도 쉬지 않았다. 긴장감은 정상이 아니었고 나는 반사적으로 엄마를 말리려 했지만 엄마는 침묵하지 않았다. 한동안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내 딸에게 계속 끔찍한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와치의 메시지에서 그게 뭐였습니까? 여기 온 이후로 저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딸한테 반해서 애초에 제안한 게 남동생 엄마였으면 계속 알바 불러서 남동생 무덤에 가서 판단력 부족하다고 비난할 거면 그냥 닥쳐줄래? 할 말이 있는 순간 엄마가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방해를 하다가 엄마가 말을 멈추지 않더군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잃어 병이 나셨다는 건 이해가 가네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도 속상했는데 왜 내 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야. 내 존재가 문제라면 내가 대신 내 집으로 이사 갈 테니 한 명은 남동생 엄마가 될 거야. 며느리가 당신을 돌봐주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 거리에서 마루를 초대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녀는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고 우리 모두 당신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도대체 마루입니다. 네바와 저는 이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 언급되어 놀랐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선반 위에 높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당신은 당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척하지만 당신은 가족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 아이들의 최근 학교 보고서를 보면 그 애가 결석을 많이 했다고 내가 장담하는데 중학교에 가기 전에 너희가 출근하기 때문에 너희 큰딸은 과외센터는커녕 중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있어. 내가 그녀가 오는 것을 저기 있어 시내에서 아케이드에서 점심값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지갑에서 돈을 꺼낸다고 하더군요. 자기 지갑도 추적할 수 없는데 어떻게 직장에서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니바의 딸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중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은 내가 몰랐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니바의 어머니가 몰랐다는 것이다.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은 엄마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놀라움은 네바 자신의 불신 때문에 작아질 것 같다. 네바는 길을 잃은 것 같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는 말은 사회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걸 알잖아요. 어쩌면 그녀는 다른 학교에 갔더라면 더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자신이 중학교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새빨간 그게 얼굴 전체에 적혀 있는데 왜 그녀는 이 응축된 여자의 들어야 하고 그 표정으로 모두가 생각하는 것을 불쑥 내뱉지만 나는 하지 않았지만 그걸 꼭 지적해야 합니까? 나는 그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했으니 물어볼게. 내 신발을 신고 일과 균형을 맞추고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짧은 시간을 보내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남동생한테 들었는데 넌 영혼의 시간을 가두기만 한다는 거야. 아마 엄마는 네바가 하는 일을 할 없다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네바는 솔직한 반응으로 가방을 가져가는 것을 눈에 띄게 움츠렸습니다. 나는 집에서 우리가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반면에 그녀는 외모 유지에 너무 집착하여 그녀가 디즈니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지도 않은 곳에서 창립자의 코드를 외우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왜 가기를 거부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대로 가면 내가 클로이보다 더 나쁜 고등학교에 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 시험 성적을 봤을 때 뭘 봤나요? 그 사람은 클로이보다 낮은 등급의 중학교에 갈 거라고요. 그럼 저를 부끄럽게 하려는 겁니까? 걔가 지면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중얼거렸지. 고등학교 입시 전에 그 애들을 동네에서 내쫓을 방법을 찾아야 해. 이제 알았어. 너랑 사이즈 둘 다 들었고 나도 컸어. 당신의 딸이 당신의 액세서리가 아니라고 확신하면서 그녀는 당신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당신이 보는 것은
당신이 조언을 제공하지 않는 성적뿐이거나 내가 여기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신의 이미지뿐입니다. 그녀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는 볼 수 있다. 더 나쁜 것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다고 다른 가족에게 끼치려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조건에서 깨지지 않는 중학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중학교든 학원이든 가세요. 저도 울고 싶어요. 그 아이는 너무 불쌍한데 니바는 항상 자존심이 너무 강했어요. 당신은 정말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정보를 가지고 나를 위협하는 잔소리야.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심호흡을 하고 있다 형수님이 소리 지르셨어요. 쓴 한 숟가락을 먹습니다. 그녀는 입에 생각 파이프를 깊이 넣은 보입니다. 그동안 나는 현관으로 향합니다. 나는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입구에 서 있는 사람은 네바의 남편입니다. 네바는 나보다 나이가 조금 많고 그녀의 남편은 헤어라인이 물러났습니다. 내 엄마가 나를 초대했는데요. 그래도 상황을 이해 못하겠어. 네바의 남편을 거실로 데려갔어. 미안해. 이 여자가 도착할 때까지 내 전화번호부를 빌려서 4시간 동안 그에게 전화했어. 내가 어쩌나 걱정했어. 엄마가. 문제는 치워두고 나한테 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하고 옆에 있는 네바의 남편에게 눈물을 흘리라고 하세요. 앉으면 그녀가 다시 통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방금 말한 것을 말하지만 지금은 네바에게 요구합니다. 네바는 할 일이 없어. 잘 알겠어. 잘 들어봐. 내 아내는 나를 늙은 박쥐라고 불렀어. 니바의 남편은 떠났고 당연히 갑자기 여기로 불러와서 이 대사만 하면 누구든 헷갈릴 거라고 설명하기로 했어. 대신에 모든 것은 왜 당신의 어머니도 내 남동생의 유산인 이 집에 살고 있느냐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바가 들이닥쳐 당신이 여기 산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를 여기로 데려오고 싶으니 나가주세요. 대화 중에 그녀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유로 나를 무시했고 그녀는 자신의 아이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강요했고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학교를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쫓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퇴거 드라마 다 설명했어요. 설린 이바의 남편은 이바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선 이사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 집이라는 뜻인지 몰랐는데 왜 나한테 그 아이디어를 말하지 않았나요? 다 쫓아내고 이사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사회과 교사로서 말투가 굳어진 노년은 지식과 경험의 증거라고 말하고 싶다. 무례한 말로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하고 업신여기게 했는지는 과소평가할 수. 자존심을 지키려고 알바하는 형수를 무시하고 자기 직업 자랑하면서 우리 딸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중학교도 못 가고 너 때문에 집이 엉망이야. 집안일은 안 하는데 오늘 끝나는 당신과 결혼하기로 결정한 이상 내 책임인 줄 알았는데 당신이 너무 과분해서 드디어 남편으로서 우리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아내를 대신하여 사과하는 것이 마지막 역할입니다. 미안하고 우리 딸에 대해 말해줘서 고마워요. 네바가 뒤에서 흐느끼는 걸 들었고 엄마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지메레 옷이구나라고 말했어요. 맞죠? 저는 지메레 때문에 소송을 하곤 했어요. 엄마가 전공을 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지미 같은 의류 브랜드도 처음 알았는데 특별히 만든 옷이 엄마가 만든 옷이구나. 엄마가 만든 옷은 늘 튼튼하고 아름다웠는데 결국 네바와 처남은 형부와 이혼했다. 시어머니가 양육권을 갖고 두 아이를 맡게 되었고 내 아는 중학교 교사직을 그만두고 지금은 거짓된 벗겨진 작은 동네에서 불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 매일매일 즐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활기 넘치는 엄마와 건방진 두 딸. 엄마 지금 뭐해요? 나 비멜론 파스타 그만해요. 제발 감사합니다. 엄마는 항상 나와 내 딸에게 영웅이 될 거예요. 임신 중이에요. 나와 이혼해요. 남편의 터무니없는 짓에 내 세상은 어두워져요. 이혼 서류와 빈약한 합의를 건넨 뒤 차갑게 내쫓는다. 갈 곳도. 간신히 눈물을 참다가 인생을 바꾸는 전화가 오자마자 내 이름은 에블린이다. 나는 30살이다. 결혼을 하게 됐다. 사무엘은 어찌됐든 2년 동안 살아야 했는데 신혼의 꿈이었는데 지금의 현실은 너무 멀어요. 행복해요. 사무엘이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자고 제안했을 때부터 모든 게 시작됐어요. 안녕 에블린.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건 어때요? 그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일 때문에 많이 다니거든요.
당신을 혼자 두는 게 걱정돼요. 사무엘, 당신은 과민 반응을 하고 있어요. 난 어른이거든요. 당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엄마가 집에 왔다고 하더군요. 그녀도 일을 하고 있어서 집안일을 도와줄 수도 있고 당신에게는 더 쉬울 수도 있겠지만 나의 유보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리석게도 에블린을 걱정하고 있다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매듭을 묶은 다음 날 그의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동의했습니다. 모든 이사가 상황이 안정되자 잠시 시간을 내어 시어머니께 제대로 된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난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고대하고 있어. 시어머니가 날 크게 노려봐. 그래, 커피라도 마실래? 대신에 짐 풀러가는 게 어때? 상자들 여기저기 널려있기 귀찮아. 오너야. 응, 미안, 내가 바로 처리할게. 다 하라고 해야 하나? 이사 온 첫날부터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나? 혼나고 싶지 않아서 가혹한 말을 들었어. 머릿속에 맴도는 불안함을 빨리 풀기 시작했다. 우리가 동거를 하겠다고 정말 화를 낸 것 같아서 꼭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시어머니의 비아냥거리는 기분에도 불구하고 출근 전에는 계속 커져만 간다. 아침 준비하고 상 차리기. 남편과 시아버지가 일찍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시어머니는 팬케이크를 한 입 빼어 물고 소리 지르는데 이게 뭐야, 에블린? 이게 뭐야? 팬케이크. 내 입맛에 안 맞았어. 내 입맛에 안 맞았어. 너 이거 내가 먹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끔찍해. 여러 번 맛 테스트를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그냥 내 입맛이 틀렸다는 뜻이야. 이제 리메이크해. 그녀의 불합리한 요구가 종종 나를 만들게 만들었어. 이래 거의 늦어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 어느 날 집안일 사이에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시어머니가 남편 앞에서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에블린, 뭐 하세요? 시어머니, 방금 교수형을 끝냈습니다. 빨래 좀 쉬고 있었는데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집안일은 다 끝냈어요. 말 대답하지 마세요. 아내들은 쉴 여유가 없어요. 할 일을 찾아서 계속 일해요. 그렇긴 하지만 성공하면 계단을 깨끗이 치워라. 당신은 아내의 실패. 나는 잠시 쉬고 있었는데 왜 그녀가 이렇게까지 가야 하는가? 그 순간 나는 딱 소리가 나고 이야기하기로. 그날 밤에 남편에게 사무엘, 오늘 시어머니가 저한테 혼나는 거 보셨죠? 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거실에 있었는데 제가 좀 쉬었다고 저를 아내의 실패자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봐, 우리 엄마가 내가 정말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했다면 그건 내가 부족하다는 뜻이야. 에블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무엘, 나도 너한테 실망했어. 내가 더 나은 아내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엄마가 대로야. 의식이 부족하다, 책임감이 부족하다, 아내로서의 인식이 부족하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시어머니가 도와준다는 전제로 이사를 했는데도 집안일을 다 하고 있다. 나도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래야만 하는가? 그날부터 이만큼 참아낸 남편은 시어머니가 아무리 욕을 해도 물건을 던져도 무시하고 이미 출장도 자주 다니고 집에 있는 시간도 점점